출발 중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짜입니다. 김동공 대리와 함께 이슈 정복하기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환율에 대한 전망과 주식시장의 영향력 알아보고요. 국내 신용등급 상향에도 악화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살핍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세웁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에는 뚜렷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매매 공방이 이어지면서 장중 2,000선 안팎의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신고르기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주요 경제지표 재개선 여부와 또 스페인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이번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과연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같은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0.51% 하락하면서 19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증시를 이끌어줬는데요. 현재는 75억 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이 406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오름세를 보이며 6개월 만에 530선을 코스닥 시장 탈환했는데요. 오늘 역시 소폭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0.36% 상승하면서 533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줬는데요. 반면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지난주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놓았던 개인 현재는 101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환율은 연중 최저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30전 오르면서 1,119원 3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0.31% 강보합세 보이면서 130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이외에는 다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3인방 1% 내외에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97% 빠지면서 32만 3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생명 약 보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 이상 상승하면서 2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0.86% 빠졌고요. 파라다이스가 5%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0.82% 약 보합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SM은 1% 이상 상승하면서 6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은 1% 이상 상승하면서 31,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젠백스와 인터플렉스는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선은 0.32% 강보합세 보이면서 31,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수가 원유 상승과 제트유가 하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1% 이상 상승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0.28%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식료품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조회표가 현재 0.88%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크라운제가가 1% 이상 상승한 모습, 하이트진로도 1% 이상 상승하면서 25,100원 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네요.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대학교의 무인 차량 로봇 연구센터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로봇과 동구로봇 15%를 바라보면서 상한가 달리고 있고요. 다스텍도 4.4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스타도 눈에 띄는데요. 12.80% 상승한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대선 출마 기대에 대한 재료가 모두 소멸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안랩이 11.22%,
하락하고 있고요. 미래산업은 14.97% 하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 역시 하한가 달려가고 있고요. 써니전자도 14.91%로 현재 5,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D 온라인이 애니팡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81% 상한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5,89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싸이에 힘입어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49% 상승하면서 86,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유투어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4.93% 하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티는 미국 의회가 내년부터 자동 발효되는 세금 인상, 정부 재정 감축 등 이른바 재정 절벽을 막지 못할 경우에 미국 증시가 최대 20% 정도 급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시티가 미국이 재정절벽 시 20% 급락 가능성 보고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1월 30일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재정절벽을 넘어서느냐 안 서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었죠. 작년에도 재정절벽 얘기로 인해서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강등시키는 상황까지 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 8월에 급락이 한번 왔었는데요. 이번에 시티에서도 이 미국 재정절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년간 자동 연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 시간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죠. 물론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거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올해는 만약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재정 감축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세금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일부 공직자들은 많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정절벽에 대해서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공화당은 대선 전까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지금 현재 오바마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현재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권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1월 초까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서 시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좀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국민성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북한을 방문해서 데려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 자국민에 대한 어떤 불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재정절벽은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부분이 시장에는 중요한 안건으로 아마 11월 한 달 내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원유의 영향력을 좀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재정절벽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소비를 좀 소비에 돈이 많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 원유 가격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재정절벽 시 20% 급락, 이거보다 더 많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재정절벽에 대한 뉴스만으로도 S&P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왔으면 미국은 거의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해결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재정절벽이라는 것은 결국 이번 대선에서 이슈로 쓰기 위한 공화당의 강력한 어떤 어필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11월까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시장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EU와 스페인 정부가 구제 금융 프로그램의 일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EU하고 스페인 정부하고 이제 그 구제 금융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서 시장에 지난주 금요일 날 유로존의 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하면 시장에는 사실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세트 플레이하고 축구에서 세트 플레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된 구제금융이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페인이 긴축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스페인이 그렇게 일부 논의를 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스페인 라오이 총리는 때가 되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스페인 정부로서는 지난번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5.5%까지 내려오면서 10년물도 발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느긋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스페인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아마 7%대로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스페인 정부에서 오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거들어가지고 그 독일의 재무장관 쇼이블레라는 사람은 또 오히려 스페인이 구제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ECB에서 국채 매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인을 겨냥해서 국채 매입이 되는 거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서 시장에 상당히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만간 27일 정도에 아마 스페인에서 어떤 발표가 있는데 그때 아마 구제 금액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페인은 EU와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은 하락 재료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제가 사실 주말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 모셨냐면 그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평상시 거래량이 4배가 터졌거든요. 보통 미국은 대량 거래량 터지면 주가가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단 하루나 이틀 뒤의 모습이 아닙니다. 며칠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며칠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우리나라 17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현물이나 선물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30억 팔고 기관은 430억을 팔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조만간 그 매도 물량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10에서 9 정도는 대량 거래량 터진 다음에 주가가 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갭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1950이나 1900 초반대까지도 밀릴 각오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점은 매수 포인트로 봐야지 추가로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로 매도할 만한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오늘 수급상은 일단 오랜만에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만은 않은 수급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현물에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내내 샀고 외국인의 투신 매물을 다 받아내는 게 외국인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받아내지 않고 개인만이 받아내고 있다는 게 일단 특징적입니다. 외국인이 139억을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이 500억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물량 베이시스가 2 이상인데도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차익 쪽으로 매도가 상당히 진행 중인데요. 460억 정도 진행 중이고요. 걔는 혼자만이 사고 있습니다. 637억 사고 있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160억을 사는 거 외에는 오늘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단 임하는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중국 같은 경우는 중추절이고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 추석 명절이 또 있는 게 상당히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 근데 외국인이 많이 팔지 않는다면은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소는 거의 전 업종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기 가스업 그리고 의약품, 음식료품업 이런 업종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 초방어주들만이 일단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은 일단 오늘 수급은 개인만이 사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일단 오락문화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인터넷 계속 강했던 게임주들,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은 하락을 하면서 정보 보안주들 이런 쪽에 테마가 붙으면서 SK컴즈라든지 터보테크 뭐 이런 좀 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매기가 지금 집중된다는 게, 그런 게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오늘은 사지 않습니다. 일단 사지 않지만, 오후 들어서 또 순매수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을 앞두고 있고, 아무래도 또 쉬는 날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사지는 않겠다,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이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계속 좀 중국에서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좀 늦춰지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스페인 우려 사항도 다시 좀 불거지면서 어쨌든 짓누르는 모습이 그렇게 좀 썩 이번 주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좀 전망을 일단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장이 심하게 올 것이다 그런 예상은 일단 섣부르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의 지난주에 우리의 현물 매집 그리고 지지난주도 많이 샀었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 사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은 오후에 순매수로 전환하기를 일단 기대를 하겠습니다. 개인 이번 명절 참 어려운 시기인데 돈을 안 벌리고 답답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빠지니까 매수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일단 1980선 뭐 그렇게 큰 무리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는 일단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이번 주는 뭐 별다른 거 있냐? 그냥 트레이딩이나 하자. 어쨌든 기간은 계속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서 매매를 병행하는 모습이고요. 대형주를 접근하는 모습은 사실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플레이는 계속 좀 중소형주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지난주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외국인 그리고 벌써 투신 이 두 세력의 공방이 지속되는 한 주였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게 맞을 거고요. 2000선을 유지하면서 금요일날 시장이 끝나는데 금요일 마감가 30분 앞두고 선물 시장이 쫙 밀렸습니다. 물론 외국인에 의해서 밀렸고요. 금요일날 이제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되었고 중국도 동시만기가 되는데 거래량이 다른 때 그 동시만기일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고 솔직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물량이 부담이 사실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물량 부담이 결국엔 아시아 시장도 같이 연계돼 있고 유럽발 지금 스페인 다시 재부각되는 거랑 미국발 QE3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아무래도 나온 거 아니냐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중국의 중추절 연휴로 인한 주식 매도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추석을 준비하면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수급적 불안이 오늘 월요일부터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흐름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는 오늘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대형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이런 종목은 좀 빠지면 사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오늘 빠지더라도 오늘은 조금 늦추시길 일단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한 주가 좀 계속 박스권보다는 조금 하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투신권에서 얼마나 나오느냐가 지수를 다시 되돌림하는데 이번 주에 포인트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신권의 매도세가 지난주에 주 후반으로 들수록 매도가 상당히 약화됐는데요. 그 약화된 모습이 이번 주에 좀 더 나오면은 그래도 시장의 그 수급적 불안이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가 상당히 계속 탄력을 받고 가는 시장인데요.
유동성 장세의 시작은 원래 항상 중소형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중소형주 강세가 영원히 지속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수익률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연출될 수 있고요. 지수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만 오늘은 조금 한 템포를 늦춰라. 이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지난주 전략과 똑같고요. 2000선에 대한 그 오버슈팅 추가 상승은 결국엔 중국이 도화선을 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조금 그 부양책을 좀 늦추는 시간 전략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템포 늦추는 전략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단 시황을 마감을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실적 우량 중소형주를 분할 매수하자고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단기 박스권 장세이니만큼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 정여훈 팀장은 2000선 부근의 숨고르기 장세를, 최희용 대리 바이오 업종의 성장성에 관심을, 정재훈 실장은 어닝 시즌에 대비해서 연기금을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으로는요. 박성일 연구원이 IT 부품 게임 엔터를, 박소영 대리는 음식료, 정여훈 팀장 전기전자, 최희용 대리 바이오, 정재훈 실장은 제약과 바이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각 밖으로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중국 제조업 경기 지수는 11개월 연속 하향 추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고, 유럽도 복합 PMI가 지금 50을 하회를 하면서 예상 밖으로 제조업 지수 부진이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게 현재 시황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적 우량 중소형주의 분할 매수와 IT 부품 게임 엔터주를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조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게임이나 엔터 쪽, 특히 K-팝 열풍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모바일 게임 쪽으로 연관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예상 밖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위메이지나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라가 볼 만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실적이 우량한데 성장성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받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번 주 540선 정도로 전후로 해서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석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좀 쉬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아직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한 종목 중에서 CJ E&M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슈퍼스타 K가 방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시청률 잘 나오고 있죠.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이제 방송 사업 부분, 인력 부분을 좀 감축을 해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합병 이후에 사실 회사가 조금 어수선해서 시장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안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3분기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부터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CJ CGV 쪽 영화에 배급 투자했던 것들도 대부분 다 성공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류 흐름에 발맞춰서 미디어 콘텐츠, 그중에서도 일단은 가장 큰 CJ E&M 대형주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 가격은 3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었던 28,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격히 추락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환율 흐름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삼성에서 공급받던 태블릿 PC용 LCD 패널 물량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에서 공급받던 물량을 상당 부분 LG로 옮긴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이제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시장에 돈을 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기도 한데요. 환율 흐름에 대해서 전망해 주시죠. 네,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장기 저리 대출 프로그램 LTRO, 그리고 LTRO에 있는 무제한 국채 매입 조치와 그리고 미국의 QE3에 대한 이제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의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매입 등으로 조성된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으로 이제 물꼬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환율이 급격히 추락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외환 당국 역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4.10원 내린 1,11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지난 14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의 추가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호재가 맞물리면서 10원 이상 급락해서 1,1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과 19일 1,116원과 그리고 1,114.8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3월 2일 이후 최저치를 연이어 찍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선진국들이 일제히 돈 풀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섰습니다. 중국도 지난달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8,2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5조 원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현재 70조엔 규모인 국채 매입 기금을 80조엔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모두 확장적 통화 정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한국으로 빠르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은 3조 9,085억 원의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 들어서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 경제 체력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어서 해외 투자자들은 금리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과거 양적 완화에 따른 원화 강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 외환 규제 3종 세트 같은 조치들이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여건이나 당국의 규제 효과로 환율에 대한 맷집이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유럽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원화에 대한 수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에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은 환율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외환당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원엔 환율이 높아서 수출 경쟁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기와 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환율이 1,100원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길게 보면 환율이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내적으로 보면 환율이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환율이 대기업에는 유리한데 중소기업에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위축되면 내수를 부양시켜야 하는데 환율 상승은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활 물가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달러 환율이 1,100원 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외환 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기대 정도입니다. 한 외환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당장 환율 조정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1,000원대로 떨어진다는 신호가 생기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환율은 달러
달러당 1,100원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이 결국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같은 자금이 결국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으로 매수가 되고 있고 그 자금이 3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현재 상황들을 볼 때 당분간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 하락을 하고 금리가 상승하기만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그리고 채권에서의 평가이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원화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주식에서의 평가이익과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금리에서의 평가 차익은 보너스 정도로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런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은 견조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삼성의 LCD 패널 물량이 대폭 줄었다고 하죠. 반대로 같은 기간 LG의 출하량은 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애플이 삼성에서 공급받던 태블릿 PC용 LCD의 공급 비중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 공급 물량이 76% 이제 줄어든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계기로 애플이 삼성에 대한 부품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리서치에 따르면은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2와 그리고 유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9.7인치 LCD 패널의 지난달 출하량은 526만 1천 대로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9.7인치 LCD를 쓰는 태블릿 PC는 아이패드가 유일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68만 3천 대로 1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최대 288만 대, 그러니까 41.3%까지 늘었던 데 비하면 3월새 공급 물량이 약 76% 정도 이렇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이에 반해 LG 디스플레이의 출하량은 같은 기간 255만 4천 대에서 382만 8천 대로 늘어났습니다. 비중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36.6%에서 72.8%까지 이제 늘어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공급받던 물량 중 상당 부분은 LG로 옮긴 셈인데요. 삼성은 태블릿 PC 시장 1위인 애플에 대한 공급량 감소로 전체 태블릿 PC용 LCD 패널 시장 점유율도 눈에 띄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41.2%까지 올랐던 삼성의 점유율이 지난달 절반 수준인 20.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삼성과 1, 2위 다툼을 벌이는 LG는 같은 기간 점유율이 23%에서 36%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지난달 미국 특허 소송 선고를 전후해서 불거진 애플의 삼성 부품 축소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공개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5 초기 물량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D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 등 삼성전자의 부품 일부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뿐 아니라 일본 샤프나 대만, 치메이도 애플에 공급하는 태블릿 PC용 LCD 패널 물량이 최근 같이 줄었고, 대신 대만 한스타와 중국 티안마가 새로운 공급처로 등장해 애플의 통상적인 부품 거래선 다변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편차가 큰 아이패드용 LCD 패널 출하량은 최근 두 달 새 30% 이상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미니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 수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태블릿 PC용 LCD 패널은 지난달 1,459만 8천 대가 출하돼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태블릿 PC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1억 2천만 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2분기 시장 점유율 68%를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LG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LCD 부품에 대한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일시적이라는 해석은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조금 안전하게 애플이 이런 이제 아이패드 쪽에서의 태블릿 PC 쪽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한 만큼 LG에서
애플에서 줄이고 있는 삼성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은 멀리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LG 부품 관련주, 즉 LG 디스플레이 같은 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휴대폰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갤럭시 노트 2 역시 갤럭시 노트 패드 역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삼성 SDI와 같은 이런 LCD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태블릿 PC 1위에 애플에 납품하는 LG의 출하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태블릿 PC 부품용 LG그룹의 제공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얼마 전 세계 3대 국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리자 이를 자축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과 달리 주요 기업들의 신용도는 약화되고 있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 신용등급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신용등급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인다 그러면은 화려빛으로 반짝이는 빌딩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간판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하모니는 홍콩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필수 관람 코스입니다. 하지만 그 간판들 속에서 눈에 띄는 국내 기업은 삼성과 현대 전광판 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위상을 투영하는 것으로도 여겨지는 홍콩 섬들의 간판 가운데 한국 기업의 숫자가 수년째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그리고 S&P 그리고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 중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인도를 확보한 이제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한국으로 들어올 무렵 홍콩에서 3대 국제 신평사들의 한국 기업 평가 애널리스트들과 그리고 해외 크레딧 전문가들은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신용도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상승을 자축하느라 국가 경제 및 경제 성장력의 핵심인 대기업들의 크레딧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15년째 한국 기업들의 크레딧을 분석을 하고 있는 크리스박 무디스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국제 신용등급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크레딧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경제 연착륙과 그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산업에서는 규제 위험까지 불거져 점점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대 신평사와 그리고 해외 대형 투자기관 내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국내 기업들은 주로 국제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제3자적 관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가장 크레딧이 강화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화된 기업으로는 포스코를 꼽았고 KT와 롯데쇼핑, GS 칼텍스 등도 크레딧이 나빠지고 있는 기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전체 실적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기업들은 영업 실적이나 재무구조 등이 개선되는 방향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특히 철강, 통신, 유통, 건설이 크레딧 관점에서 좋지 않다라고 좋지 않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최근 국제 신용등급도 상향 기조에 놓여 있습니다. S&P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조정을 했고 현대차는 올해 초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등급을 올렸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KT 등은 계속해서 국제 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그룹의 신용등급만 상향을 했고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들이 그렇게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나빠질 여지가 높다라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급 전망도 이와 비슷한 성향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장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주가 자체도 지금 최근은 조금 약간 소강기를 겪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계단식 형태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포스코, KT, GS칼텍스, SK텔레콤 등은 계단식 하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도 그렇고, 환율 문제도 지금 환율,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환율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기업들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 일부 업종이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업종들에 대해서만 일단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올해 남은 한 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낙폭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1978.86으로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3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1.18%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스닥도 소폭이나마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다행히 그 낙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1포인트 좀 못 미치는 0.97포인트가 하락했고요. 530.52포인트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은 이 프로그램 특히 매물에 밀려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 중국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을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도 우리처럼 별로 안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최근 중국 증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2000선 부근까지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92% 하락한 2007.8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000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전 저점의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9월에 토지 매입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4분기에도 토지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철도 신규 인프라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도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 중순 철도부 관련 한 전문가가 인프라 분야의 투자 열기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철도 인프라 투자가 더욱더 그 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철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HSBC에서는 중국의 4분기 정책 완화로 인해서 GDP가 8%의 증가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10월 달에 있는 중국의 정치적인 변화 이후에나 긴축기조 완화 등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10월 달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전 저점이었던 2000선에서의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20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접근하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예, 중소형주 장세라고 키워드를 붙여봤습니다.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이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기대가 됐지만 다시 흐름은 중소형주로 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2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동안 코스닥은 6개월 만에 530선을 회복하며 상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7월 말 코스피의 중소형주는 12%씩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는 같은 기간 5.3%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중소형주의 선호 현상은 국내 증시에만 현재 국한된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이후 각각 7.8에서 8.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5.9% 상승에 그친 대형주의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중소형주 강세는 유동성 장세 초입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면서 역시나 되는 시장이라는 의견에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장 전략을 키워드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조금 힘든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주시죠. 예, 먼저 이럴 때 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조금 테마주나 이렇게 테마가 좀
좀 실적에 근거한 테마가 붙은 종목들이 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측면에서 엔터종들의 강세가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일 엔터주의 독주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동건을 새로 영입하면서 상한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SMCS와 또 싸이의 YG 엔터를 대표로 또 SM 로엔까지 연일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쉬는 장세에는 원래 테마주의 강세가 좀 이어지게 됩니다. 대형주를 안 사면 상대적으로 좀 매수 여력이 크게 되고 또 그 돈이 한두 가지 테마에 쏠리면서 테마는 좀 더욱더 강력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추석 전까지는 지금 좀 관망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런 테마 쪽에 조금씩 그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시장이 불안할수록 중국 명절 수혜주는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거의 뭐 매일 말씀드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식상하실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에는 현재 이보다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매수의 근거를 주는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이번 국경절과 중추절에는 이번 중국의 국경절과 중추절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분쟁까지 중국에 대한 국내 수혜는 굉장히 지금 커진 입장입니다. 우리 시장인 현재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없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제 리드에 따라서 좀 매매를 하셨다면은 지금쯤 큰 수익이 나 있을 구간인데 아직까지도 갈 자리가 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대형주 장세가 오기 전까지는 언제고 좀 진입하셔도 부담이 없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요,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GK의 하나투어, 모두투어, 코스메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지수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리 땡겨 쓴 지수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외인들 한국 시장 그동안 거의 1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도대체 언제 샀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미 QE3 발표가 나기 전 한 달 전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발표 후에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매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를 미리 땡겨서 썼기 때문에 한동안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음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또 대장주를 정할 시간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번에도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요. 50% 정도는 대형주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좀 길게 기다려보시고 나머지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실적에 근거한 테마로 좀 병행을 하신다면은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에서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걸 눈여겨보십니까? 예, 일단 우리 ETI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테마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ETI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경 또 자회사 상장이 최대 호재입니다. 우리 ETI의 우리 LED 보유 지분은 한 43%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분기 단위로 연결 기준 실적이 공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LED가 우리 ETI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LED 패키징 업체인 우리 LED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 5,5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5%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6% 정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LED 상장 시 예상 시장 가치는 한 6,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보유 지분을 감안한다면 지분 가치 2,900억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ETI 시총이 1,900억임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보여지겠죠. 우리 LED는 6월 중순경 코스닥 등록 신청을 했고요. 추석 전후로 코스닥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2012년도 회사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매출액은 4,5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2.7%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70억, 전년 동기 대비 93%,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적 가이던스 달성 여부는 우리 LED 실적에 따라 좌우가 될 것이고요. 2012년도 이제 가이던스 기준 대비 상장 후에는 퍼는 4.9배, PBR은 0.6배로 그 LED주 중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이라면 매수가 가능해 보이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5,100원 정도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재현 차장께서 우리 ETI에 관한 추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이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와 전화 아래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